사실은 작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것 말고 그 이후에는 알파 포트라 그래가지고 단백질 구조를 연구하는 그런 과학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생화학 분야에서 중요한 툴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2016년이 어떤 해냐 하면 그때 이제 이 세계의 월드 이코노미 포럼이라고 다보스 포럼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포럼이 있는데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텐데 스위스의 다보스라고 아주 시골에서 1월 달에 그 눈이 많이 오는 시절인데 세계의 이 정치 지도자들하고 뭐 경제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테크놀로지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보스 포럼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그때 1월 달에 이코노믹 다보스 포럼의 창시자인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처음 했어요. 그러니까 1월 달에. 근데 이제 3월 달에 이 인공지능이 바둑 게임에서 사람을 이긴 거죠. 이 사람이 얘기한 산업혁명이 뭔가,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다 여러분 제임스 와트의 전기기관 기억하실 텐데요. 이게 그러니까 신기술 때문에 사람들의 이 경제 구조와 산업 구조도 바뀌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와트의 그 전기기관이 발명됨으로 해서 기억하시겠지만 아마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많이 배우겠지만 사회 구조가 많이 바뀌게 되죠. 그 전까지만 해도 유럽의 그 경제 체제나 사회 체제는 봉건 영주가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촌에서 살면서 농사도 짓고 거기서 뭐 자기가 입을 옷도 만들고 작업자족 경제가 대부분이었고 그러니까 도시가 몇 개 있긴 했지만 크게 발전하지 않았는데 이 전기기관을 발명함으로 해서 이 기관차가 다닐 수 있어서 굉장히 교통이 빨라졌고 수송이 가능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방직 기기를 만들어서 이 옷을 만드는 게 예를 들어서 옷이라고 그러면 섬유라고 그러면 그 옷을 빨리 만들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과거에는 자기 농촌 집에서 방직 기기를 돌리면서 사람들이 수정업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이 전기기관을 이용한 방직기계를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옷감 만들어서 그거를 전기기관처럼 수송을 하는 거죠. 훨씬 싸져게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공장이 생겼고 공장이 생기니까 도시가 생겼고 사람들 도시로 몰렸고 그러면서 이제 이 도시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의한 그 교육이 생겨서 의무교육도 생겼고 이렇게 그 경제 생활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구조가 바뀐 거죠. 그것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클라우스 슈밥이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한 거는 인공지능과 로봇 이런 거로서 그 1차 산업혁명에 있었던 거와 비슷한 이 경제 구조와 산업 구조가 바뀔 거다. 사회가 바뀔 거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건 말은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은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 4차라고 했냐면 1차는 지금 얘기한 아까 말씀드린 제임스 와트의 방직기기 전기기관을 얘기하고요. 2차는 전기를 도입한 것을 2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3차라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컴퓨터가 들어와서 정보 기술이 도입된 거. 그 다음에 4차가 이제 이 인공지능이 들어와서 사회가 바뀔 거다라는 주장을 클라우스 슈밥이 한 겁니다. 근데 이 차이가 뭐냐면 문제는 과거의 산업혁명들은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예를 들어서 1차 산업혁명은 방직기기가 도입되고 나서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고 도시가 생기고 하는 동안의 시간이 한 100년 정도 걸려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적응할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당장 바뀌는 게 아니라서 이게 사회가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여기 맞춰가지고 이제 자기의 생활을 바꿀 수가 있었는데 점점 요새 이 기술이 발전하니까 이 4차 산업혁명의 경우에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우리가 참 따라하기 힘들다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근데 또 좋은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좋은 점은 뭐냐면 과거에 우리나라는 1차 산업혁명, 방직기기 이런 거 할 때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완전히 서양하고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거의 혜택을 보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본의 그 식민지도 되고 이제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새 최근에 따라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 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선진국도 이거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출발선이 비슷하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어서 우리도 잘하면 이 경우에는 경쟁력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 2016년에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인공지능이 그때 있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임팩트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실 2016년에 챗GPT가 2016년에 알파고가 나와서 이소드보다는 이기는 있었지만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있었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게 참 학문이 있는데 그냥 바둑이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확 끌게 된 게 챗GPT라는 겁니다. 아마 다들 많이 써보셨을 텐데 GPT라는 거 이제 그 말은 제너레이티브 이제 미리 학습된 생성형 변환기라는 얘기인데 생성을 해서 이제 미리 훈련을 시킨 거고 어떤 말을 집어넣으면 그거에 뒤에 말을 이제 맞춰서 생성을 한다는 뜻인데요. 오픈 AI라는 회사가 2022년 11월 말에 이거를 공개를 했는데 한 달 만에 거의 월 2억 명이 이용하는 선풍적인 인기를 끕니다. 그러면서 이게 점점 발전해서 이 2023년 이제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모델을 내고 있고요. 사실은 컴퓨터 과학자들도 인공지능이 이렇게 빨리 발전하라고 거의 예측을 못했습니다. 이거를 보고 나서 사실 우리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래도 앞서가는 컴퓨터 과학자라고 하는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가 한 달 만에 12월 달에 자기 그 SNS에 이거 정말 놀랍다. 내가 이 프로그램 나올 거는 앞으로도 몇 년 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써보니까 정말 놀랍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과학자들도 이렇게까지 빨리 발전하고 생각 못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약간 좀 틀린 말을 하기도 해요. 근데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상세하고 정교한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보통 과거의 프로그램들은 상당히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여러분도 챗봇 이런 거 써보셨겠지만 질문을 하면 그러니까 정해진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잘하게 돼 있는데 굉장히 넓은 범위의 질문을 하면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 챗GPT는 그것이 굉장히 이 넓은 다양한 분야에서 질문에 상세하고 정교한 답변을 합니다. 근데 이게 나오고 나자 사실 그 소위 말하는 빅테크, 그러니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이제 챗GPT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구글은 지금 내가 오늘 점심을 여기서 이 부분에서 점심을 같이 먹고 싶다. 그러면 제가 이 구글 검색할 때는 여태까지 어떻게 했냐면 이 영등포 구청역 부근에 맛있는 식당 맛집을 좀 소개해달라 그러면 그 맛집의 홈페이지를 막 구글에 주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서 여기는 여기 있고 이렇게 해서 자기 메뉴도 보고 그러면 자기가 정하죠. 시간이 걸리는데 챗GPT를 이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점심시간에 여기 가서 먹고 싶은데 가격대는 어느 정도고 중국식이나 일식이 좋겠고 그리고 5사람이 갖고 먹고 싶다. 괜찮은 데 찾아주시오. 그러면 챗GPT 본인이 웹사이트를 쫙 들어서 보고서 내가 주문한 거에 맞는 그 리스트 명단을 딱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웹페이지 들어가서 다 찾아보는 것보다 훨씬 시간이 빠르죠.
그리고 이래서 여행 간다고 할 때 지금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느 뭐 파리에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러면 구글의 경우는 파리의 호텔 웹호텔을 찾아보고 거기에 맞는 비행기표를 내가 구하고 그리고 예약을 하는데 이제는 챗GPT를 쓰면 내가 며칠부터 언제까지 파리에 가서 몇 박 며칠 하고 싶은데 어떤 정도 수준의 호텔을 주고 있었으면 좋겠고 뭐를 보고 싶으니까 여행 스케줄 따달라 그러면 제가 좀 관계가 되면서 그 프로그램 그 챗GPT가 본인이 짜줍니다 프로그램을. 훨씬 쉽죠 이게. 우리 당연히 구글의 지금 검색보다 그걸 쓰게 이제 되었고요. 지금 이미 코파일럿이 제미나이 이런 걸 쓰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구글의 입장에서는 구글은 지금 수익을 어떻게 얻냐면 웹사이트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면서 그때 그 광고에서 수익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이 챗GPT 가게 되면 챗GPT가 웹사이트를 보니까 광고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글의 그 비즈니스 모델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구글의 그 CEO가 이거 잘못하면 우리 망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검색의 그 세계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글도 어떻게 했냐면 우리도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미나이라는 그런 지금 챗GPT 비슷한 소위 말해서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들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 만들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 하이퍼클로맥스라는 네이버가 하고 있고 LG 엑사원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그 AI 3대 강국을 하겠다는 주요 목표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말로 이런 오픈 챗GPT 같은 걸 만들자. 소로렌 AI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LG 엑사원을 만든 그 연구 원장을 지금 백영원 박사를 과기부 장관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AI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하는 그 추세인데 여기 이제 중국이 깜짝 놀라게 한 게 딥식사라는 그 프로그램을 똑같은 거죠. 거의 비슷한 걸 갖다가 올해 1월 초에 냈습니다. 근데 그 수준이 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챗GPT라는 것이 이제 그 진보 AI 기술에 지금은 이제 코어가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생각해 보면 AI라는 게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사람의 머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처럼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내가 어디 가고 싶으니까 파리에 여행을 가고 싶으니까 그걸 스케줄을 짜줘 그러면 과거에는 이제 높은 사람들은 비서가 하던 일을 이제는 사람이 하던 일을 프로그램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발전하다 보면 사람처럼 이제 이 반응을 생각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깜짝 되게 좋다는 사람은 웨이 커스바이라는 미래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면 이 사람은 사실은 한 20년 전에 싱귤라리티스 리어라는 책을 썼는데 그 특이점이 있다. 그러니까 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머리가 더 똑똑해져서 사람의 능력을 이제 뛰어넘게 되는 그런 시기를 이 사람은 특이점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은 사람보다 능력이 좋은 소위 노예를 쓰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편하게 나는 그냥 놀고 있고 노예 보고 너 가서 뭐 농사지어와 뭐 난 뭐 하고 싶은데 이런 거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싱귤레이티가 오면 유토피아가 온다, 이상이 온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싱귤레이티가 언제쯤이냐면 2045년쯤이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이 챗GPT가 나온 다음에 작년에 책을 또 하나 썼는데 더 가까워졌다 이렇게 쓰면서 2030년 지금부터 5년 뒤에는 인간의 그 노화 속도보다 노화하는 거를 극복하는 의료 기술이 더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사람은 아마도 죽지 않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옵티미스트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빌 게이츠도 이 기술적 신이니까 당연히 사람은 굉장히 이제 그다음에 이 여유 시간도 많아질 거고 우리가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여기에서 비관적을 그 의견을 펼치는 사람들이 예상하기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가 유명한 사람이 스티브 호킹이라고 뭐 돌아가셨지만 그 무게력병에 걸린 그 물리학자이신데 천재로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돌아가시기 전에 완전한 인공지능의 발달은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 AI에서 끝날 것 같으니까 디스토피아가 만들 수 있다. 이게 AI가 사람보다 똑똑해질 텐데 질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 과연 이게 꼭 사람을 위해서 행동할 건지 아닐지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도 이 사람 사실은 뭐 테크 이 기업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뭐 스페이스X도 만들고 뭐 이런 사람인데 이게 잘못하면 악마를 소환하는 건 마찬가지다. 행복을 더 위험할 것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대표적 컴퓨터 프로그램들은 사람이 지시를 했고요. 그래서 얘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는 압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사람이 지시를 한 게 아니고 그냥 그 딥러닝이라는 그런 그 테크닉을 쓰는데 그냥 데이터를 많이 보여주고 그럼 얘가 거기서 자기가 지식을 얻는 거예요. 사람의 경우는 마찬가지죠. 하나의 예가 이겁니다. 사실 컴퓨터에서 옛날부터 굉장히 어려웠던 프로그램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참 우스운 문제인데 개하고 고양이하고를 구분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왜냐하면 이제 그 과거의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면 이렇게 개는 이러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고 고양이는 이러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개와 고양이를 구분해라.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개도 고양이도 다 네 발 달리고 있고 그 다음에 꼬리 있고 수염 있는 것도 있고 무늬 있는 것도 있고 이거 뭘 가지고 이걸 구분을 하지? 그래서 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개하고 고양이 구분하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애들은 그걸 금방 구분하잖아요. 조금만 잘하면 이거 개고 고양이 조금 이상한 애들라도 알잖아요. 근데 그거는 얘가 어떻게 개하고 고양이를 구분하지? 이거를 말로 하라 그러면 참 말로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 계속해서 이 개하고 고양이를 보면서 이렇게 생긴 개고 이렇게 생긴 고양이다 그러고 하니까 그걸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서 못하는 건데 지금 이 인공지능이 딥러닝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개 사진을 많이 보여주고 고양이 사진을 많이 보여준 다음에 이건 개고 이건 고양이야. 그럼 컴퓨터가 지가 사람처럼 아이처럼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알고리즘 만들어서 이건 개고 이건 고양이구나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사람이 나중에 커가지고 악당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도 나중에 우리보다 이 능력이 좋아지면서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악당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얘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딥러닝이라는 그 기술, 그걸 만든 사람이 제프리 핀턴이라는 토론토 대학 교수였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이걸로. 근데 이분이 원래 이제 사실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딥러닝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고 그 전까지는 구글에서 일을 하셨던 분인데 챗GPT가 나온 다음에 구글을 나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인공지능의 비관을 피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곧 인간의 능력을 넘어설지도 모르고 인류를 멸망시키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내가 하늘에서 후회하고 있다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이 잘못하면 우리가 컨트롤 못할 거다. 할 수도 있을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었는데 마치 프랑켄슈타인처럼 사람을 만들
우리가 자식을 낳지 자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처럼 인공지능도 못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이게 그래서 근데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능력을 갖고 있으면 잘못하면 사람을 멸망시킬지도 모른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났지만 이 중국에서 AI를 가지고 무기를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 무기가 그래서 이제 적군만 죽이면 좋은데 이게 돌아서 가지고 아군을 죽일 수 있을 때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사람의 노예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근데 갑자기 인간이 나한테 도움되는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너 인간을 없애버리자.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굉장히 좋은 그런 컴퓨터인데 이걸 어떻게 제어를 하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거 그냥 풀라고 빼버리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인공지능 똑똑하면 그것도 걱정을 해서 미리 풀라고 못 뽑게 만들겠죠.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가 때문에 이게 위험하다는 생각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고요. 따라서 그거를 좀 컨트롤하자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위험하든 안 하든 간에 이게 사업적으로 뭐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이 보듯이 사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기술 발전이 안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발전이 일어날 거고요. 지금 미국도 빅테크도 하고 중국도 하고 다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어떤 일이 날 건가 좀 생각해 봐야겠죠. 첫째는 일자리의 문제가 생길 겁니다. 아니, 나보다 훨씬 일자리는 컴퓨터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일을 하지? 근데 지금까지와 다른 점은 여태까지는 도구라는 게 과학기술에서 도구라는 게 되게 우리의 물리적인 힘 그거를 보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땅을 파는 삽으로 파는 거보다 포크를 쓰는 것이 좋은 게 포크에 힘이 있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의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머리를 이제 발전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머리 쓰는 직업도 이제 문제가 될 거다. 그러니까 변호사, 의사, 교수 이런 이 전문직에도 큰 애가 좋거나 기자. 근데 실제로 회계사를 보시면 회계사라는 게 그냥 뭐 정해진 툴에 의해서 이 규칙에 의해서 그 회계 정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컴퓨터 못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자도 지금은 이제 취재하는 건 못하겠지만 지금도 이미 기사 중에서 운동 경기 같은 거요. 하고 그다음에 주가의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인공지능이 먼저 초안을 씁니다. 그리고 기자는 그냥 나중에 와서 그걸 검토만 하고요. 변호사가 하는 일에 특히 이제 영비법의 경우는 판례를 연구하는 건데 판례가 비슷한 사건의 판례가 어떤 건가를 이제 찾아보는 건데 당연히 인공지능이 잘하겠죠. 의사도 많은 경우에 그 데이터 가지고 머리에 있으면서 어떠한 이 증상이 있으면 어떤 병일 거고 그런 것들 데이터가 입력이 돼서 그걸 되게 주는 거잖아요. 이거 컴퓨터 못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의 예로 이제 의사의 예를 들면 그 영상의학과라는 과가 있습니다. 그 어떤 과냐면 CT나 MRI를 찍으면 그걸 보고서 이 암 증세가 암에 징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는 그런 의사. 근데 이게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분야였는데 왜냐하면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갑자기 밤중에 응급실에 뛰어가서 뭐 수술해라 이런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 응급의학과는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데이터가 그러니까 출퇴근하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좀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AI가 당연히 잘할 수 있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대학교의 경우에 과거에 응급의학과가 영상의학과 굉장히 인기 있는 분야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인기가 없어졌습니다. 내가 자기가 이 훈련 받고 나가가지고 이 은퇴할 때까지
이 직업이 있을지를 확실하지 않은 거죠. 변호사도요. 지금 이 사실 초급 신참 변호사가 하는 많은 일 중에 하나가 이 비슷한 일이 과거에 있었으면 어떤 판결이 나는지 찾아보는 겁니다. 최근에 김현장이라고 굉장히 우리나라의 제일 좋은 로펌이 있는데 거기에서 신참 변호사를 과거보다 절반밖에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되게 그건데 그 AI 시키면 된다. 그리고 아마존이나 뭐 이런 데서 지금 그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해고하고 있잖아요. 구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이미 하게 돼, 이 AI가.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거를 하는 그런 전문가 중에서 초급 전문가들 상당히 많이 그런 사람이 필요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경제에 줘서 이 일자리가 그냥 인간의 일자리를 많이 위협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걱정이고요. 근데 특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재교육이 필요하다. 지금 하는 일도 AI를 활용하면서 점점 바뀔 거기 때문에 재교육이 필요하고 또 하나 놀라운 거는 이 현재 초등학교 입학 학생들의 3분의 1은 현재는 있지도 않은 직종에서 직업을 구할 거다라는 예측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일자리가 꼭 없어지기만 할 거냐, 그러니까 이 새로운 기술이. 근데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있는 일자리가 효율이 높아지면 그 사람이 더 필요하니까 그렇긴 한데 사람이 욕구라는 거는 무한정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일자리가 생깁니다. 다른 분야에서. 한 예가 이제 그 1차 산업혁명 시대에 방직기계가 생겨가지고 사실은 그 옷감을 짜는 그런 사람들은 숫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됐죠. 그렇지만 옷감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그걸 가지고 뭐 염색을 하고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져가지고 아주 예쁜 옷을 만들고 그러면 패션도 하게 되고 모델도 생기고 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과거에는 없던 그런 직업이 생기는 거죠. 모델, 뭐 패션 에이전시 이런 거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생길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그 직업은 지금은 없는 직업인 거죠. 근데 이게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서 12년 뒤에 대학을 들어간 학생들은 아마도 그때쯤 되면은 없는 직업에서 일하게 될 거다. 자, 이제 이게 예측은 가능한데 그러면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지? 이 교육자한테 굉장히 큰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얘가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 건데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 예측을 하고 그 능력을 가르쳐 주는 게 이제 교육인데 뭐 어떤 일 할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가르쳐야 되지? 이제 그게 교육에서 커다란 질문이 되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문제는 일자리가 이렇게 상당히 바뀔 거라는 건데 이게 결국은 양극화를 더 심화할 거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AI를 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연봉을 받고 일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하급 일을 하면서 점점 이 소득의 격차가 늘어날 거라는 거죠. 사실 지금 미국에서도 그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소위 말해서 청소나 이런 아주 그냥 심플한 일을 하는 국제노동자들의 평균 소득은 지난 20년 동안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전체 평균은 늘었지만 왜냐하면 고소득층이 굉장히 빨리 늘면서 그 사람들의 그 소득이 높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격차가 늘어나고 양극화가 늘어나고 그게 지금 사실은 세계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돼서 뭐 트럼프도 나타나고 유럽에서도 이제 극우 세력이 나타나고 이런 건데 이 AI가 되면 아무래도 더 심해질 거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할 일이 정말로 없어질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 뭐 공장에 가는데 공장이 되게 기계로 돌아가게 되면 과거에 좀 이 안정적인 직장이든 그런 현대차에서 거기서 차를 조립하는 사람들이 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그 사람들이 필요 없어질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소득도 없어질 거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바뀔 거라는 것은 지금 누구나 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게 AI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그러니까 이 AI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큰 차이가 날 거고 그게 결국은 이 소득에도 차이가 날 거라는 건데 국가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AI의 능력을 가진 국가와 갖지 못한 국가가 큰 차이가 날 거다. 근데 이제 중국이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기술을 가르쳐주고 중국이 우리보다 이제 뒤떨어졌다고 생각하고 거기는 뭐 그냥 값싼 노동력으로 싼 그 공산품을 만드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중국에 의해서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 얘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딥시크라는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챗GPT가 나온 게 2022년이에요. 말이지만. 그리고 한 2년쯤 지나가지고 2025년 1월 달에 1월 20일 날 마침 그날이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취임한 날인데 딥시크라는 회사가 이 챗GPT와 비슷한 모델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당시에 오픈AI의 최신 모델하고 거의 능력이 상당히 비슷하다. 그런 평가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게 오픈AI는 700명의 과학자들이 수년 동안 일을 하고 돈도 엄청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기는 중국의 토종과학자가 양원팡이라는 토종과학자가 150명의 소금이론과 오픈AI의 개발력이 10분의1밖에 안 들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게다가 또 여기는 이 소위 요새 엔비디아가 막 뜨는데 이게 이제 오픈AI나 이런 인공지능의 그 프로그램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툴인데 그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수출을 그거 쓰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아주 최첨단 그 칩도 못 쓰면서 저렇게 짧은 시간 안에 소규모 공격으로 그렇게 짧게 싸게 만들 수 있었나.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이 빅테크라고 하는 돈을 엄청 투자해가지고 AI를 개발하는 미국 회사들의 주가가 그날 거의 10% 20% 폭락했습니다. 야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이게 제일 잘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중국이 뭐가 다른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해도 중국이 경쟁력이 뭐 엄청나다라는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국의 토종 40세밖에 안 됐고요. 중국에서 나와서 저장소에서 나와서 석박사까지 하고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만든 겁니다. 저도 이제 그 2월달에 그거는 이걸 썼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 중국이 이게 농담이 아니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중국의 정부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찾아보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좀 조사를 했고요. 여기 보니까 평가가 이렇습니다. 이제 능력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미국이 100이라고 했을 때 중국의 능력이 한 54쯤 돼서 2등입니다.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한국 6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고만고만해요. 한 그 20점대, 30점 돼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절반 정도의 능력으로 이게 이 중국이 그러니까 AI 능력을 갖고 있고 따라서 미중이 양강국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추세를 보면 그러니까 미국이 아직도 굉장히 압도적일 거야. 물론 아직 미국이 앞서 있습니다. 근데 추세를 보면 이게 오래 갈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의 예가 이겁니다. 논문을 보면 아직 미국이 1등입니다. 근데 중국이 세계 2등이고요. 근데 여기 연도별인데요. 이게 2022년, 3년, 4년인데 이 차이가 미국의 그 점유율은 점점 줄고 있고 중국의 점유율은 약간 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세계 1차인데 그 격차는 매년 줄고 있습니다. 논문은. 그 다음에 특허는 이미 2017년에 미국 쪽에서 1등을 하고 있고요. 특허는 중국 사람들이 워낙
기초보다는 약간 더 응용에 관심이 많아서 그리고 2023년에는 70%를 자국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미국이 1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오픈 그 챗GPT 같은 건 생성형 AI 관련인데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련 특허에 진짜 10년간 특허를 다 찾아보면 70%는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허를 보면 이미 중국이 미국을 앞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력을 보면 이게 출시국가입니다. 이 중국이 그러니까 이건 2019년하고 2020년을 비교를 했는데요. 19년에는 중국 출신이 29%, 미국 출신이 20%였는데 22년에는 중국 출신이 47%, 미국 18%.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중국 출신이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세계적으로 AI 인력에. 그래서 물론 아직은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건 미국이 1위고 중국이 2위입니다. 그런데도 이 차이는 줄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AI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중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면 이거는 아마 경쟁력이 엄청나게 바뀔 거라는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있죠. 한국은 어떤 평가를 해도 되게 6등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정도의 수준인 거고요. 근데 AI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중국의 그 과학기술력이 이미 미국을 넘어서 세계 1등이 됐습니다. 노보수를 따지면 2021년, 22년, 23년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2019년부터 미국이 떨어져가지고 중국이 1등을 하게 되는데 점점 격차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64만하고 53만이니까 10만 정도 차이인데 지금은 30만 차이가 됐고요. 피임수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1등이면서 점점 그 미국하고 격차를 넓히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 뭐 이 중국이 인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 논문에서 개수나 뭐 이런 거 많지 않을까? 근데 네이처 인덱스라고 상위 10%만 보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중국이 1등합니다. 이 차이가 좀 많지 않습니다. 상위 논문만을 보면. 그런데 그 연구 기반 순위를 보면 중국이 10개 중에서 상위 10개 중에서 8개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의 하버드대 하나가 2등이고 그 다음에 독일의 막스 프랑크가 9등을 하고 나머지는 다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중국의 이 과학기술 역량이 세계를 지금 압도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아직 노벨상 안 나왔다. 그러니까 뭐 아직도 기술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역량이. 그거는 노벨상은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리지만 노벨상은 업적이 나온 다음에 상받기까지 한 30년쯤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벨상에 나오는 그거는 30년 전의 수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노벨상을 많이 받고 있는데 30년 전에 일본이 기초과학을 엄청나게 투자를 했을 때, 잘 나갈 때 그 성과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추세가 계속 간다 그러면 30년 뒤에는 중국이 노벨상도 도면탈 겁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력으로 보면 중국의 미국이 중국보다 뒤처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허도 중국의 1등이고요. 그 세계 국제과학 특허를 보면 그 다음에 특허를 많이 출원하는 기업을 보면 상위 10개 중에서 중국이 4개가 있고요. 화웨이가 1등이고 삼성전자가 다행히 2등을 합니다. 그리고 퀄컴이 이제 미국 회사고 LG전자가 4등을 하고 있고 한국이 2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CATL이나 BOE 이게 다 이제 중국 거죠. 미쓰비시 일본, 샤오미 중국, 그 다음에 에릭슨 이제 미국, 스웨덴, 그 다음에 일본 여기까지 해서 일본이 몇 개 되니까 그런데 중국이 거의 여기도 이 특허도 특허 전체 특허도 봐도 이 세계적으로 제일 앞서가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계를 보니까 이렇구나 하고 했는데 마침 제가 거기를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왜 기회가 생겼냐면 뉴욕타임스의 4월 2일 날
토마스 프리드만이라고 유명한 컬럼니스트죠. 왜 세계는 평평하다, 뭐 넥서스 올리브다, 뭐 이런 세계화를 가지고 얘기한 그런 컬럼니스트. 이 사람이 뉴욕타임스의 그 컬럼을 썼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I just saw the future. It was not in America. 내가 미래를 봤는데 그 미국에 있지 않더라. 미래를 갔는데 중국에 그리고 굉장히 임프레시브했는데 거기에서 20년 동안 일한 미국의 이 사업가 한 얘기가 과거에는 미래가 어떻게 될까 보기 위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간다. 근데 이제는 중국으로 온다. 이런 얘기 했다. 근데 자기가 정말 그걸 보고 나서 공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임팩트가 있는 그런 칼럼이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중앙일보사에서 보고 중앙일보사에서 한번 정말 가보자. 이 딥시크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게 중국이 과연 그런 건지 그래서 전문가들 팀 마련해서 한 30명이 갔는데요. 어디를 갔냐 하면 여기 이 토마스 프리드만이 같은 그 화웨이의 연구 단지 샹하이에 있거든요. 그 샹하이하고 그 옆에 이제 항저우 하고 저장성 여기에 연구를 했는데 여기가 사실은 아까 딥시크가 있는 회사 그 항저우에 있고요. 이게 알리바바가 만들어진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AI의 기업들이 한 50%는 여기 베이징 부근에 있다고 하고 30%는 샹하이 부근에 있다고 하고 한 20%가 현진 부근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토마스 프리드만이 본 데가 여기이기 때문에 항저우에 가서 샹하이하고 항저우를 가서 이런 회사들하고 연구개발 단지를 가서 봤습니다. 하나씩 좀 소개 잠깐만 드리고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의미한 바가 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플라이팅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음성 인식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말을 하면 알아듣는 그런 컴퓨터인데,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동시 통역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는 대고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미 휴대폰에서 그거를 하면은 말로는 글자로 나오죠. 이거는 바로 말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기계를 만들었고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 교육 쪽으로 많이 돌아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 수학 문제인데요. 고등학교에 그 답안지를 내가 손으로 풀어가지고 답안지를 내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보통은 이제 선생님이 그걸 채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복사기 같은 데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딱 나와서 바로 점수가 딱 나오면서 몇가 몇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손으로 쓴 거 진짜 다 알아보고 그게 뭐가 틀렸는지 얘기를 해가지고 점수 내주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선생님 역할을 하는 거죠. 센스타임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거는 홍콩 중문대학의 박사과정생 쉬리가 지도교수와 같이 설립했는데 지금 쉬리가 와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지도교수 돌아가셨고요. 뭘 하는 데냐면 컴퓨터 비전, 그러니까 안면 인식을 주로 하는 회사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중국에 가면 안면 인식 기술 이게 전체 깔려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화웨이에 가서도 늘 느꼈는데 거기는 크레딧 카드가 필요 없습니다. 얼굴 대고 사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아는 거죠. 얼굴 보고. 근데 이 안면인식 기술에서 세계 최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 중국이 중국의 일반 국민들을 감시하는 도구가 된다고 해서, 그리고 특히 소수민족에 대해서 감시와 부분을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몇 년 동안 사실 제재를 받았습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중국 가서 잘못하면 횡단보도 잘못 건너면 스피커로 누구누구씨 지금 벌금 얼마입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길거리에도 다 안면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뭐 하면
누군지 금방 알고 바로 벌금 때리고 뭐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회사예요. 다음에 브레이커라는 굉장히 재미난 회사를 갔는데 이 사람은 2015년에 한미청이라는 87년생이 창업을 한 회사인데 이 한미청이 사실 카이스트 졸업생입니다. 이 학생은 중국에는 이 영재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영재 프로그램 시험을 잘 보면 외국 유학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근데 이 한미청이라는 사람이 좀 특이해서 카이스트 가서 공부하겠다. 그래가지고 카이스트에 지원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카이스트 성적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경영학교에서. 근데 학부에 있으면서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머리하고 컴퓨터하고 연결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버드의 그런 대학원 과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겠다고 지도교수를 돌아서 지도교수가 성적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간곡하게 편지를 써가지고 결국 거기 갔어요. 하버드에 갔는데 거기 박사과정을 하다가 이거를 창업을 한 겁니다. 이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는 거고. 이분이 이광영 카이스트 총장인데 그때 카이스트에 옷을 갖다 주고 뭐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근데 이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뭘 하냐면 이 사람은 의족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리나 팔이 잘라진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의족을 만드는데 이 사진이 이 사람이 사실 우리 안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자였는데, 근데 이제 사무실이 2층이었어요. 근데 1층에 갔더니 이제 사람들 뭐 40명 있으니까 회사를 설명을 하고 계단으로 2층으로 올라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 회사의 제품들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이 첫 번째 보여주는 게 이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바지를 들어버리더라고요. 의족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그 전까지는 전혀 의족인지를 모르고 보통 사람처럼 걷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의족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거기서 이제 뭐를 지원을 했냐면 팔이 부러진 사람인데 여기다가 의족을 끼고 그걸 가지고 피아노를 칩니다. 손가락으로. 그리고 이 사람이 서예를 배웠대요. 그래서 서예에 무슨 글씨 쏟아내더니 아주 멋있게 한자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이 없고 발이 없는 사람의 그거를 완전히 이 손과 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든 거죠. 이거 어떻게 가능한가? 일단 이게 사실 팔이 부러졌는데 팔이 잘라졌는데 거기다가 의식을 이렇게 낍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기술인가 봤더니 머리에서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이 머리에서 여기 우리 근육한테 이쪽으로 가라는 그 신호를 준답니다. 그게 전기 신호예요. 그거를 여기서 의수에서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의족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는 거에 지금 기술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런 지금 식으로 이 신경에서 내려오는 걸 갖다가 감지해가지고 움직이는 기술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하는 건데 머리에다가 컴퓨터 칩을 씌우는 겁니다. 그러면 머리에 생각하는 거 뇌파를 가지고 얘가 무슨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컴퓨터를 움직이는 거죠. 지금 일론 머스크는 거의 한 10명한테 심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게 상당히 지금 발전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건 머리에 심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좀 거부감이 있는데 이거는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지난 2023년에 항저우에서 사실은 아시아 장애인 경기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이 바이오닉 캔들로 이름을 붙이는데 수영 선수가 성화 우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쓰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팀의 그 한 사람이 한국에서 로보틱스 하는 회사의 대표가 있었는데 그분한테 제가 아니 이게 우리나라는 기술이 저게 안 됩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도 연구하면 1년이면 될 것 같게 됩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떨어진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다음 말이 이제 무섭습니다. 근데 저희가 안 하는 이유는요. 기술 개발을 해봐야 제품 나오는데 3, 4년 더 걸립니다. 왜냐하면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건 뭐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새로. 근데 이미 시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회사하고 정부하고 완전히 거의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의수의존인데 이게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로봇인데 잘못해서 내가 뭐 옆에 사람 때릴 수도 있고 오작동을 해가지고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식약청에서는 그걸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가 많고 그래서 이제 심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얘들은 일단은 하고 보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관계 요건데요. 요건 딥 로보틱스 회사입니다. 여기 거기서 준 홍보 영상입니다. 이거 마치 개처럼 생겼잖아요. 로봇입니다. 근데 4발 달려있고 거기 바퀴까지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바퀴로 가기도 하고 이런 기름탄도 건너가고 계단도 뛰어내리고 올라가죠. 이렇게. 그리고 이게 이제 이 계단 요거는 그 산림 소방이라고 해서 산불 났을 때 그 사람이 가기 어려운 데 가가지고 소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는 뭐 계단은 전혀 문제 없이 넘어가고요. 이게 이제 배달 로봇입니다. 가서 딱 보면 사람이 없고 물속에 들어가도 괜찮고요. 자, 이게 얼마나 발전한 거냐 하면요.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휴보라고 그 카이스트 오준호 교수가 개발한 피모노들이 있습니다. 사람처럼 생긴 거예요. 이 회사가 그때는 이제 학교에 있었던 거 지금은 웨이브 로보틱스라고 해가지고 회사를 만들어서 삼성전자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2015년 그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그때 이제 그 미국의 달파라고 그 국방연구소인데 거기서 챌린지를 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몇 년 전에 있었는데 사실 그게 원자력 발전소의 그 주 조정실 거기를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워낙 방사능이 세가지고. 그래서 그거에서 이제 거기를 좀 조절을 해서 컨트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로봇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로봇이 거기 가서 가야 하는데 그게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그런 방이었기 때문에 기계도 그렇고 계단 문 열고 들어가서 계단 내려가서 이 버튼을 조작하고 다시 나와서 문 열고 나와라. 이게 이제 그런 거 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라. 그거를 가지고 이제 100만 불을 걸고 세계적으로 이 콘테스트를 했어요. 그때 휴보가 1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10개 팀이 10개 정도의 팀이 참석했는데 실제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한 팀이 4팀인 것밖에 안 되고요. 또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일단 오준호 교수 말로는 로봇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예요. 사람은 쉽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잖아요. 근데 로봇은 계단이 서너 개 있다고 치면 우리가 볼 때는 같은 높이인 것 같은데 실제 높이는 조금씩 다르죠. 그러면 로봇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당시 로봇은 이 높이를 재야 돼요. 여기서 센스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발을 얼마 정도 높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계산해서 그 다음에 그만큼 발을 해가지고 앞으로 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잘못하면은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10개 팀 중에서 6개 팀 이상은 가다가 넘어지고 문 열고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고 이래가지고 탈락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보시면 이거 전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차이가 뭐냐. 이
그 과거에는 이 프로그램을 그렇게 준 건데 하나씩. 그러니까 너 저 계단의 높이를 재. 그 다음에 거기 높이를 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발을 어느 정도 높여. 뭐 이렇게 우리가 다 이 지시를 했는데 이모지는 그게 아닙니다. 계단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라고 그걸 계속 보여주면 자기가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걸 사람처럼 알아가지고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름탄도 가고 뭐 이제 산길도 가고 다 실면 그런 로봇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보듯이 ALN 기술이 사람 그 로봇의 머리에다가 이 심어주는 게 과거하고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은 이미 여기가 4종 로봇,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 4종이죠. 그 다음에 사람같이 생긴 휴머노이드 로봇. 이게 왜 휴머노이드 로봇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이제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공장이라는 게 지금은 사람에 맞춰서 지어져 있잖아요. 그럼 로봇하고 사람과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일하는 환경하고 비슷한 데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로봇 자체도 사람하고 비슷한 사이즈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고 이게 산업 현장에 사람용 로봇은 게 중요하고요. 이미 이거는 아까 지금 소방 로봇을 잠깐 봤지만 여기는 소방서에다가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그래서 산불에 있는 산림 이런 데 산불이 나면 가서 끄는 데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정부가 최첨단 기술을 빨리 사주는 거죠. 아까 이 브레이크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제 간 곳이 화웨이의 R&D 캠퍼스, 이게 상하이 부근에 있는 건데 2019년에 했는데 여기 여의도 전문가는 크기에 한 25,000명의 연구원이 근무를 하는데 평균 연령이 31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완전히 새로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주 6일 근무하고 아침 9시 출근, 오후 9시 퇴근, 보통 근무 형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화웨이가 쓰는 전체 R&D 비용이 35조 원인데 이게 우리나라 전체 R&D 대상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3분의 1을 기초과학을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웨이는 완전히 지금 거의 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정도의 R&D를 하는 거죠. 회사 하나가. 요거 지금 잠깐 정리를 하면 특징이 뭐냐면요. 화웨이를 빼고는 여기 있는 이 창업자 당시의 연령이 26, 33, 27, 35 이런 식으로 20대, 30대의 학생이나 연구원이 교수와 같이 하거나 이래서 바로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미 회사들이 수익을 내고 있고요. 이 센스타임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중국의 공안에서 상당히 많이 사업가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거는 안전한 일일 거고. 어쨌든 이것처럼 우리나라하고 달리 우리나라는 지금 기업의 순위가 되게 대기업들이고 한참 창업자들의 삼성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는 자기들이 창업을 하고 전내 창업을 하고 굉장히 다이나믹한 거죠. 그러면서 이게 참 이것도 이제 무서운 일이다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모스공간이라는 데는 시집비 같은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세계 최대 인큐베이터라고 인공지능 인큐베이터라고 해서 실제로 여기에 여러 회사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서 만든 제품을 팔기도 합니다. 인공지능 타운도 있고, 그러니까 인공지능 센터가 실리콘밸리 같은 걸 만든다고 하고, 대학은 저장대학이라는 데를 한 군데를 가는데 이게 아까 딥시크를 만든 창업자가 나왔더니 여기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로보틱스의 창업자도 거기서 나왔고요. 이거는 지금 사실 제가 20년만 해도 저장대 그러면 우리 대학하고 좀 질이 훨씬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98년에 이제 여러 대학을 합쳐가지고 재택생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베이징, 치마, 후난 이거는 원래부터가 있던 중국의 명문대학인데 거기와 더불어서 4대 명문대학을 뽑히고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굉장히 그 중국 스탠퍼드 대학이라고 해서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양원평, 뭐 디보스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나왔고 AI 학교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이게 보면서 야 교육기관 그다음에 이 연구소 그 스타트업 정부 이런 기관들이 그냥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거를 보면서 이게 중국은 어떻게 정책을 할 수 있나 하고 좀 찾아봤더니 사실 2016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세돌 구단하고 게임을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걸 굉장히 그냥 게임으로 받아들이고 인공지능이 이런 것도 받은 또 되네? 그러고 그냥 거의 끝났습니다. 그냥 뭐 말만 하고 안 된다 그랬는데 2017년에 그 알파고가 커제 구단하고 게임을 중국에서 합니다. 사실 커제 구단이 이세돌이 지분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코멘트를 커제가 실력 없어서 없다. 내가 앞서고 이겼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다음에 커제가 저장소에서 마치 이 알파고 게임을 합니다. 근데 3번 다 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우는 건데 커제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그 알파고는 그 다음에는 사람하고는 안 됩니다. 사람은 이제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자기끼리도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등단한 그 여자 기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사람들의 기본을 안 본다고 그럽니다. 알파고도 기본만 본대요. 그러니까 배울 게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미 그 편견에 많이 들어가서 이세돌 구단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은 어릴 때부터 여기는 중앙에는 뭐 초반에 나가면 안 돼 뭐 이런 몇 가지 그런 편견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그래서 뭐 정석도 있고 했는데 알파고는 그런 편견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온갖 걸로 생각해가지고 예상대로 판을 둘 수도 있고 지금 어느 기사도 바둑에서 알파고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알파고 그게 두고 이제는 그래서 점점 더 실력이 늘고 이제 기사들도 프로 기사들도 알파고를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이제는 은퇴를 했어요. 바둑기에서. 근데 요거 2017년에 3월달에 일이 있었는데 5월달에 7월달에 국무원에서 바로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기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바로 거기에 이제 이거 굉장한 이 가능성이 있구나 해서 바로 발표를 하고 실제로 이걸 실천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 이게 14차 그 5개년 계획이라는 과학기술 발전 계획인데요. 5년씩 하는데 14차 했으니까 70년을 한 거죠. 거기에서 이제 이거를 여기 좀 구체화하고 작년 3월에는 국무원에서 인공지능 플러스 행동이라고 해가지고 인공지능만 가지고는 안 되고 여기다가 그래서 저희 잭슨왕이 얘기하는 그 피지컬 AI, 로보틱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합니다. 이런 큰 틀에서 보면 중국의 그 제조 2025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2025년에 2015년에 발표됐는데 10년 안에 핵심 조제의 70%를 자급자족하겠다. 기술에. 지금 이걸 거의 다 달성했다고 보고요. 35년까지는 독일을 추월하겠다. 그리고 2049년 중국 모의라는 2049년이 중국 건국 100주년입니다. 여기서 세계 최고의 제조업이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사람이 부족하니까 선인계획이라는 거 세워가지고 해외 유수학자들을 파격적으로 유치했습니다. 지금은 칭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컴퓨터계의 야오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데려가는데 이 사람이 그 원래 있는 기존에 있는 학과에서는 사실은 이 사람들 데려가면은 연봉도 몇 억을 주고 연금도 몇백억 같이 주면서 이거를 몇 년을 보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과에 있던 기존 멤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게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면 따로 대학을 못 듭니다. 그래서 이 야오라는 사람들이 가서 야오 대학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따로 학생 뽑고 따로 연구하고 그런 식으로 제도를 다루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인재들을 유치를 했고요. 초대형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과학에 대한 이유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원로과학자 찾아가서 사태에 가서 세배를 하고 면담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대우도 좋고 사회적인 위치도 높고 그러니까 과학자가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되게 우수한 학생들은 과학자를 하고 싶어 하죠. 걔들 뽑기 위해서 영재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 학생들이 굉장히 빨리 영재 프로그램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얘들 빨리 대학 갈 수 있고 빨리 졸업하고 대학에 있으면서 이미 연구에 참여도 하고 이미 작년부터는 인공지능을 프로그램 대학 고교 과정에 넣었고요. 사실은 놀랍게도 2001년부터 과학원들이 특수평이 지지를 했다 그러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정보기술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018년에 박근혜가 넣는다는데 시간수도 훨씬 이게 제가 그때 거기 교과서 개편위원회 들어가서 봤는데 이거 넣기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체 시간수는 정해져 있고 뭐를 집어넣으면 뭐를 빼야 되는데 하나 빼면 거기에는 교사 수가 확 줄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로비가 많습니다. 겨우 집어넣고 조금 17시간. 근데 지금 북경시에서 수준으로는 130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기술의 그거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학종 같은데 수능 시험에 정보기술학을 필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그냥 발벗고 나서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연구 중심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벌써 오래전부터 91년부터 그러니까 25년 전부터 등록되기 시작한 게 211 공정. 그러니까 21세기에 100곳의 세계 대학을 세계 수출에 양성하겠다는 걸로 시작해서 실제로 160개 대학, 그러니까 세계 전체 중국 대학이 한 6% 정도한테 지원을 했고요. 장점이 들어가지고 985 공정으로 바꿨고요. 이거는 39개 대학으로 116개에서 39개 대학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사이즈 정책을 해가지고 대학과 학과를 동시에 육성한다는 거에서 지금 대학 수는 39개, 학과는 39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다른 대학하고 다르게 큰 지원을 하면서 대학을 키웠고요. 자, 그럼 이런 중국의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이걸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사실 체제가 다르긴 하나 중국에서 배울 것은 우리도 배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국은 갑사도도만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인간의 대륙의 실수라고 해도 되는 실력입니다. 이제는 이미 세계 시장을 장악한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드론, 로봇, 전기차 로봇 세계적인 우리나라도 로봇 청소기는 이미 우리나라 들어왔잖아요. TV도 세계 시장의 물량으로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앞섰습니다. 우리가 프리미엄 브랜드가 조금 앞서 있고요. 반도체 잠깐 뒤져 있고 나머지는 지금 다 중국이 우리나라 다 따라오고 철강 다 있고요.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특히 미국 관들이 유일한 문제고 젊은이들은 창업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저는 지금 미국이 첨단 기술 수출자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거는 미국의 중국의 기술 자료를 촉진할 거라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중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보면 이미 미국하고 대단하거나 앞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첨단 기술을 만든다고 해도 이 제스막이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자기들이 인비아 칩을 중국에 못 팔게 하니까 중국이 자체 칩을 만들어서 기술 자료로 갈 거다. 이미 하고 있고 그리고 딥시크의 역할에서 보듯이 인비디아 칩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트럼프의 정책이 백파이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게 이제 왜 우리가 이렇게 뒤졌나, 약간 인공지능이 당연히 뒤졌는데 왜 이렇게 된다를 보면 우리가 약간 자만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전자기기에서
일본을 추월할 수 있었던 게 일본이 약간 놀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 제가 미국 유학 갔을 때만 해도 그때 TV가 한국 TV가 미국에 처음 진출했을 텐데 그때는 뭐 이 전자 제품 그 백화점을 가면 들어갈 때 소니가 제일 앞에 있고 그때 가격이 뭐 500불. 근데 삼성 그때 트라이스타라고 있고 뭐 금성 GS라고 있고 금성 골드스타라는 것이 있긴 있는데 자꾸 먼지 구덩이에서 50불 이렇게 팔렸던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삼성 TV, 삼성 LG TV가 소니가 앞섰잖아요. 그게 뭐냐? 이게 90년대에 일렉트로닉스가 아날로그였다가 디지털로 바뀌었을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일본은 아날로그에서 워낙 실력이 좋아가지고 세계 시장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로 따라가는데 뭐 쟤를 따라와 봐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방관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잃을 게 없으니까 디지털로 승부를 걸었던 거고 그게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 세계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데 TV 같은 경우에. 근데 지금은 AI가 그 역할을 합니다. 디지털 일렉트로닉스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디지털 일렉트로닉스 성공을 해가지고 중국보다 TV도 위고 뭐 세탁기도 위고 이런 것 같으니까 약간 자만하고 있는 사이에 중국은 AI라는 그 새로운 기술 가지고 치고 들어오는 거죠. 굉장히 절실합니다. 우리가 그때 절실했던 것처럼. 근데 한국은 그런 절실함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동안에 약간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가의 강력한 산업 정책을 아까 국가도 일체라고 얘기했는데 이 국가 자본주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규제도 풀고 이런 것도 하고 뭐 첨단 제품을 정부가 구입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또 각각 이 역할이 달라서 안 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쨌든 중국이 1위인 거는 예에서 할 수 없습니다. 1등 할 수도 있고 우리는 3등을 할 수 있어야 돼. 좀 의미 있는 3등을 해야 된다. 이 범용 남들이 한 거 따라가서 우리 실력도 없고 규모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화된 그 기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피지컬 AI, 로보틱스, AI, 의료기술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특히 창업 상태를 활성화해서 전문용어를 창업 유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달리 중국은 정부가 거의 안 바뀌기 때문에 계속 연속성게 가잖아요. 한국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 방으로 끌어가게 하는 거는 결국 민간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국민들, 기업들. 그래서 한국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민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되고 여기에는 이공계열 인재들을 끌어올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필요하고 저는 이제 교육에서 특히 이 거대한 평등주의 때문에 이 천재들도 빨리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우승한 실력,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우승한 실력을 우리 지금 대학 입시에 쓰면 안 됩니다. 그건 탈락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국제 올림피아드 수학 올림피아드 우승한 학생을 서울대에서 떨어뜨렸는데 얘네 MIT에 장학금 받고 갔어요. 서울대에서 그 아수가 없었고 말하면 아수가 있었지만 점수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너무나 평등주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재교육 시스템을 빨리 정착할 필요도 있다. 그래야지만 이제 이 중국을 빨리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목소리도 안 좋은데 감사합니다.